버림받은 여인의 기다림과 한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시 리스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탑5까지 뽑았고요. 이 중에서 4작품을 아주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위는요. 조지훈 시인의 성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조지훈 시인은 평가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성문이라는 작품은 이제 9, 4학년도 수능에 나왔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버림받은 여인의 기다림과 한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 자, 여러분 이 한의 정서를 다루는 작품들은 우리 민족의 어떤 정말 전통적인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 응어리 있잖아. 그런 작품들을 좀 잘 살펴봐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결혼을 했어. 근데 첫날 밤에 남편이 나간 거야. 근데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남편이 어떤 오해를 해가지고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그 조금씩 다 달라요. 이유는. 근데 그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재가 돼서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물론 버전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만 봐도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한이야 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첫날 밤도 제대로 못 보내고 남편이 어떤 오해를 해서 나갔는데 그 남편이 돌아오기까지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다가 한을 안고 재가 돼버린 여인의 그 정서를 좀 이해를 하면서 작품 가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성문이네요. 돌문 맞죠? 그래서 1년에 바로 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손끝만 닿으면 열릴 가능성, 기다림, 희망을 품고 있는 돌문이야. 근데 이때 이 1년에서 말하는 돌문, 성문은요. 기다림과 희망의 문인데 마지막 6년에서는 좀 달라져요. 그 부분도 체크하세요. 무사람이 조바심 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 난간 12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봐. 무사람이 막 이제 열고 싶어서 조바심 치는데 얘는 열려 안 열려? 굳게 닫혔어. 오직 입만이 열 수 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입만이. 근데 그 돌문에 검푸른 이끼가 끼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얘가 열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1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년 가볼게요.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 이건 뭐예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촛불 절대 안 꺼질 거라는 거거든. 그것도 지금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나 너 진짜 사랑해. 나 진짜 너 그리워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 들고 있어. 네가 오기 전까지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눈 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년.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슬 뭐예요? 눈물이겠죠.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물을 씻으랍니까? 의문형을 통해서요. 자신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고 한탄하고 푸념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연.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저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왜 내가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가겠어요? 그치, 이미 하도 안 오니까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친 거야, 힘든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5연.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재회할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오려면요.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감이 있고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지 못하오리다.
이 진짜 거의 뭐 원망에 가까운 마음인 거죠.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도 성문, 돌문 얘기가 나오네요.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이 막 사무쳐 있어. 얘가요, 열리지 않고 계속 낡아가고 있는 거지.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이거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한을 품었냐면, 내가 진짜 너 너무 기다렸거든? 이번에는 당신이 와서 1000년 동안 기다리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처럼 기다리게 하겠다는 거죠. 원망입니다.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여기 있습니다. 기다림에 한이 쌓인 돌문, 끝끝내 열리지 않은 채 낡아 있는 돌문인 거죠. 그래서 주제의식은요, 이 성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인의 기다림으로 인한 한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 깊게 내면화된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어느 정도 1년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 근데 6년에서는요, 거의 원망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읽어내 봤습니다. 자, 2위 작품은요, 윤동주 시인의 눈 오는 지도. 이 작품이 나온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작품은요, 이제 이별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텐데, 제목이 뭐냐? 눈 오는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있어. 맞지? 근데 지도가 우리 어떤 때 써요? 어딘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어떤 공간을 찾아갈 때. 근데 막 눈이 온다고. 눈이 오면 이 지도가 어떻게 될까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같이 가보자.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여러분, 이 한방눈은 슬픔을 나타내주는 거죠.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여러분 봐. 한방눈이 내려서 슬픈 것처럼 밖에는 그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이 한방눈이 덮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방 안에 아무도 없어. 벽과 천장이 하얗다. 왜 하얗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눈은 밖에 내리잖아. 근데 방 안에도요, 눈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만큼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이 슬프니까요, 한방눈도 슬프게 보이고요. 그 슬프게 보이는 한방눈이 방 안에까지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바깥에서 사실은 눈이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외면의 풍경이 슬픈 내면으로 전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선지 구성을 하다 보면요, 내면 정서의 시각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슬픔의 정서를 시각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홀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및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편지를 너한테 보내고 싶어도 네가 순이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낼 수도 없어. 너의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이해됐어요? 순이가 떠났어요. 그럼 얘가 떠난 발자국 이렇게 남아있을 텐데 눈이 내려서 그것마저도 덮어서 난 따라갈 수도 없어.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뭐가 필 거래요? 이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늘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순이를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요, 나의 내적 슬픔, 이별로 인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지막에 보면요, 슬퍼서 힘들긴 한데 눈이 녹으면, 이 눈이 녹으면 그 너의 발자국 자리에 꽃이 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고통 뒤에 희망이 있을 거야 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슬픔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순이를 만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를 품고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지도에 눈이 왔다라는 이 제목은요. 이제 길을 찾기 어렵다. 순이를 만나러 가는 어떤 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방향 상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거든. 내용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자, 눈의 기능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이별의 슬픈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눈이 덮여서 나는 순이가 간 길을 알 수 없어요. 방향 상실과 고립을 상징하고요. 내면 정서의 시각화라고도 아까 얘기했었고 영원한 그리움의 상징이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3위 작품 한번 가볼게요.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오랑캐꽃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랑캐꽃의 상징성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고려시대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은 일제강점기 현재거든.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신에 같이 살펴봤었죠. 자, 이 일제강점기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가봅시다. 이 작품은 1947년도에 발표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오랑캐꽃의 이름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긴 세월을 오랑캐는요 여진족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자,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자, 이게 외형적인 모습 유사성. 사실은 이 꽃이 오랑캐꽃이라고 이름 불릴 이유는 오랑캐랑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얘의 뒷모습이 여기가 오랑캐가 꼭 머리를 이렇게 묶은 외형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이유로 너를 오랑캐꽃이라고 불렀어 라고 얘기가 딱 나오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했단다. 이거 간접 화법이고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래샘도 띠집도 다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이거 뭐예요? 고려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 장군 윤관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간 그 오랑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진족의 비극적인 삶을 얘기하죠.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대. 강 건너로 쫓겨갔대. 고려 장군이 무서워가지고 막 가랑잎처럼 굴러갔대. 오랑캐가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갔대. 오랑캐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맞지? 자, 그 다음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이제 구름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그러니까 오랑캐와 관련 없이 억울하게 얘는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이것도 마찬가지야. 돌가마나 털메투리는요 여진족 즉 오랑캐들의 생활 도구거든. 근데 이 오랑캐꽃은 사실은 오랑캐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돌가마 털메투리 이런 거 몰라 전혀. 근데 너는 그런 모르는 오랑캐꽃이야.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여러분 보세요. 이 작품의 화자가요. 이 오랑캐꽃한테 느끼는 게요. 연민의 정서야. 야, 너 억울하게 정말 사실 오랑캐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비참하게 고려시대에 쫓겨간 그 오랑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 이름이 오랑캐꽃이지? 너 울어봐. 목 놓아 울어나 봐. 오랑캐꽃. 이게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너 근데 사실은 너 여진족과 아무 관계 없잖아.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연민의 태도죠.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이렇게 명사형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여운을 남기거든요. 여기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얘기야. 오랑캐꽃을 보니까 참 억울하게 오랑캐꽃이라고 이름이 불렸네. 오랑캐의 삶이 참 비참하게 고려시대에 쫓겨나갔잖아. 지금 우리의 상황, 현재 일제강점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일제 탄압받으면서 우리도 비참하게 쫓겨가고 있네.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삶과 굉장히 유사하네. 그래서 오랑캐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꽃은요 연민의 대상이면서
어떤 역사적인 실현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용학 시인 하면 북방 유이민의 비극을 다루고 있잖아. 이제 일제강점기 하에 억울하게 살 터전을 막 잃고 쫓겨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작품 4위 작품 오늘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김소영 시인의 사령이라는 작품은 워낙에 유명하고요. 여러분 국어 단판 개념 공부할 때도 제가 이 작품 구절구절 많이 인용을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목 한번 볼게요. 사령입니다. 사 뭐예요? 죽은, 령, 영혼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죽은 영혼이라는 거야. 화자는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이해됐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사령,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활자는요, 글자 책 속에 있는 그 글자를 얘기하는 거야.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한대요. 즉, 책 속에는 진리, 자유, 뭐 이런 거 좋은 말 있다는 거야.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성찰적 어조인 거죠.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여기서 말하는 벗은 앞에 나온 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자 네가 말하는 그 자유를 외치는 그런 말들을 내가 고개 숙이고 듣고 있는 거 넌 마음에 안 들 거야. 즉 내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어라. 한 번 더 얘기하죠. 이게 자기 혐오적인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층적으로 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볼게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이런 건 좀 사소한 것들이잖아. 근데 사소한 것들로부터요, 이제 나열하는 대상이 점점 중요한 것으로 확장돼서 나열이 되거든. 그대의 정의도, 우리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해됐어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는 말을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로 확장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고 하면서 점층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나열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들을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확장적으로 나열합니다. 근데 행동의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욕된 곳이야. 어떤 곳이냐면 자유, 정의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야. 행동이 죽어 있는 곳이야. 행동이 죽었다는 건 실천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수미상관 구조인데요. 그대는 반짝이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조하고 성찰하면서 자유를 외치지 못하고 실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화자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으로도 수능에서 낼 만한 요소들이 꽤 보이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게 반복 구조죠.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요 반복하고 있고, 이게 자기 성찰의 심화를 구조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계속 죽어 있는 거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열하는 대상들 보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성찰이겠죠. 그래서 시대 억압 속에서 침묵하고 자유를 외치지 못하고 자유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했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는 내적 고백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5위는요. 제가 작품만 언급을 해볼게요. 수능 완성에는 그렇게 많은 작품이 있지는 않아요.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나무의 농사, 그리고 김지아 시인의 새, 워낙에 유명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역설법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어렵지는 않은 작품이라서 제가 언급만 할 거예요. 특히나 산수유 나무의 농사와 김지아 시인의 새는요, 우리 쌤서희 TV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쌤서희 TV를 통해서 내가 좀 이 부분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자, 오늘 쌤서희 TV 수능 완성 현대시 편 같이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